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재미있게 들어오기만 했을 뿐 사연을 신청할 생각은 못 해봤다가 제가 보낸 이야기가 소개된다면 정말 즐거운 추억 한 가지가 생길 것 같아서 도전에 나서보게 되었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은 시댁의 소개부터 들어가는 게 나을 듯 싶은데요. 시댁이 강동구에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말이에요. 시부모님께서 그 동네에서만 오래 사셨어요. 제 남편의 고향이기도 하죠. 시부모님께서는 신혼살림을 원래 경기도 하남에 차리셨습니다. 강동구 밑으로 서울을 빠져나와서 바로 있는 경기도 하남시요. 그곳에 있다가 강동구로 들어오셨으니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만 쭉 살아오신 셈이네요. 큰 아주버님은 하남에서 태어나셨고 작은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뱃속에서 서울로 올라오셨답니다. 그래서 작은 아주버님과 남편은 서울 강동구 출생이에요. 이렇게 총 3형제이고요. 강동 옆에 송파가 있어서 주로 강동 송파라고 묶어 불리우기도 하죠. 그리고 송파는 강남이나 마찬가지인 동네라고 그 주민들이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홍보해온 동네이기도 합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서울의 위쪽은 강북, 아래쪽은 강남이라고 한다지만요. 실질적으로 사람들 입에서 강남이라고 불리는 건 강남구를 말하는 것임을 전 국민이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강남구 바로 옆에 있는 서초구도 포함이고요. 여기에 송파까지 포함해서 강남, 서초, 송파 3대 강남 지역이 완성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동네의 특징과 특성을 대략 아실 테니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자, 제가 이런 소리를 늘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강남 출신이라고 보통 뻐기는 게 아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로 하여금 사연을 신청해볼 마음이 들게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누구일까요? 가깝지만 먼 당신들. 바로 제 손이 동서들이랍니다. 큰아주버님이 남편보다 8살 많으시고요. 작은아주버님은 6살 더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주버님 두 분은 2살 차이라서 완전히 또래이시고 남편만 딱 막내 느낌이 나요. 아주버님들은 홍기가 차셨을 때 금방 다 결혼들을 하셨답니다. 제가 결혼했던 당시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큰아주버님이 공기업을 다니셨어요. 멋지죠? 공기업에 입사하는 건 취직을 앞둔 모든 청년들의 꿈일 것입니다. 아주 번지르르 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연봉을 그리 못 받으셨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요. 사람들이 큰아주머님의 직장을 알고 나면 와, 거기 다녀? 주변에서 거기 다니는 사람 처음 보는 것 같다. 멋지다. 이렇게 감탄을 하다가도 연봉의 수준을 듣고 나면 와, 그것밖에 못 받는구나. 생각보다 되게 짜네. 이렇게 반응을 하는 수순이었죠. 그치만 어쨌든 딱 들으면 모두가 괜찮아하는 직장이었고 결혼감으로 큰아주버님은 아주 좋은 상대였습니다. 아주버님은 본인이 장남이라서 그런지 결혼 문제로 양친을 속썩이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직장을 잡고 돈벌이를 하고 살자마자 바로 이렇게 구셨던 분들이거든요. 아이고, 이제 색시만 구하면 되겠네. 아들이나 순풍순풍 낳아준 며느리를 데려오면 좋겠구먼. 시부모님이 습관처럼 뵙기 시작하신 바람을 들어도 작은 아주버님은 별 생각 안 했다고 하시던데 큰아주버님은 장남이라 진지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20대에 선을 봐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전혀 몰랐고 의도한 적 없던 것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큰형님하고 작은 아주버님하고 아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아, 이게 직접적으로 안다는 것보다는요. 서로의 지인들 중에서 겹치는 지인이 있었던 것이었지요. 참고로 큰형님과 작은 아주버님은 두 분이 동갑이거든요. 동갑이라는 점이 그런 교차점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큰형님은 서초동 출신이셨습니다. 큰형님의 양친께서는 서초동의 아파트에 사셨고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도 더 늦지 않게 그쪽에 아파트를 장만하셔서 쭉 사시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큰아주버님이 당신의 처가에 대해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었죠. 원래는 전세였나 월세였나 하여간 큰형님네가 자가로 살지는 않으셨던 모양이었더라고요. 큰형님이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 아파트를 매매해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큰형님은 말끝마다 강남 타령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대충 어떤 타령이었는지 알려드리자면요. 강남은 달라. 괜히 강남이 아니야. 일단 포문은 이런 식으로 여셨던 경우가 열에 9은 됐습니다.
강남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도 혼자서 대답을 이어가시는 것도 태반이었죠. 생활 수준이 다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고? 매일 보고 듣는 동네 수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생각하는 게 자연스레 맞춰지게 되는 거야.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러실 때마다 유독 얼마나 교양 넘치는 목소리로 그러시는지 내용을 빼고 말투만 듣자면 아나운서 같았습니다. 직업이 그쪽이신 건 전혀 아니었고요. 큰형님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어요. 서울대학교라는 건 아닙니다. 그 급 말고 아래의 수준에 있는 대학인데요. 혹시나 대학 비하가 될까봐 정확한 대학명은 기재 안 할게요. 너무 보통인 대학을 나오셨다는 걸 두고 큰형님은 이렇게 변명을 하셨습니다. 아유, 내가 그때 헛바람이 잘못 들어서 집중을 못하는 바람에 대학 입시를 완전히 망쳤던 거였잖아. 생각을 잘못했던 거였지. 그래서 학벌 자랑은 못하셨어요. 강남 자랑만 하셨죠. 대신에 학구는 자랑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입시과일 동네가 강남인 건 다들 아시죠? 강남 8학군 말이에요. 큰형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시 전설, 대치동 학원가의 비밀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저는 멀뚱하게 눈만 꿈뻑였습니다. 큰형님네가 자산가라든지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 큰형님 집안의 가장 큰 업적은 강남 살고 서초동에 아파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이 자꾸 강남 출신 타령을 하셔서 제가 너무 당혹스러웠던 그 시기에 남편한테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가족분들이 살고 계신 거 아니야? 서초동 아파트에. 그렇지. 그럼 소용없는 거 아니야? 뭐가? 아니, 그렇잖아. 서초동에 아파트가 있으면 뭐래? 비싸면 뭘 할 건데? 그걸 팔아야 돈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 아파트를 팔아야 그 값어치에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는 그 집을 나가야 하잖아? 그럼 나가서 살 집을 또 구해야 하잖아.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만만치 않게 돈을 줘야 하는 점은 똑같잖아. 그렇지. 그럼 대체 무슨 소용이야? 강남에 아파트 있다고 그렇게까지 떵떵거릴 일이 맞아? 내가 이런 쪽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서 잘 몰라서 오빠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형님이 오바를 하시는 거야? 형수님이 오바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러시게 둬. 남편이 대답을 하면서도 머쓱한지 고개를 돌려버렸고 저도 민망하게 목을 가다듬게 되더군요. 이후로는 큰형님의 강남 아파트 타령이 저도 머쓱하게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있는 그 아파트만 한 채 달랑 있다는 것을 큰형님도 내심 아쉬워하시는 모양이기는 했어요. 아니라면 큰아주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었죠. 진작에 투자 목적으로 하나 더 장만을 해두셨어야 했는데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애매해졌지. 참고로 큰형님은 그냥 평범한 직장에 다니셨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한 사무직 말입니다. 큰형님과 쿵짝이 잘 맞으시는 분이 작은 형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를 다들 아시죠? 비슷한 부류가 모이기 마련이라는 뜻인데요. 요즘 젊은 분들은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 대신에 끼리끼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재미있죠? 주로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더군요.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을 쓰실 일이 있으면 그 대신에 끼리끼리의 법칙 같은 요즘 젊은 표현을 한번 써보셔요. 저는 이런 말을 배워서 쓸 때마다 제가 유행에 민감한 젊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재미있더라고요. 아무튼 형님들은 끼리끼리였는데요. 작은 형님도 강남 출신이십니다. 강남구 개포동 출신이신데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강남구 개포동이라고 한다면 판자촌이라든지 재개발 분쟁이라든지 그런 뉴스로 익숙한 동네일 듯 싶네요. 작은 형님이 바로 그 개포동 출신이셨는데 결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작은 아주버님하고 이제 막 연애를 하시던 때 양친께서 도곡동에 아파트 같은 빌라를 구입하셨어요. 도곡동은 강남구에서도 부촌리로 꼽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네이지요. 그런데 아파트면 아파트고 빌라면 빌라지 아파트 같은 빌라는 뭐냐고요? 하지만 그 집을 빌라라고 하면 작은 형님이 발끈하셔서 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이었죠. 지인인지 친구인지 하는 상대하고 통화를 하시다가 그 집 이야기가 나온 모양이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분노로 몸을 떠시더군요. 그게 어딜 봐서 빌라야? 이 돌대가리 기집애가. 빌라하고 차이점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이러나? 얄미워. 열받아. 한 번만 더 빌라라고 개소리를 하기만 해라. 내가 진짜 바로 찾아가서 머리끄댕이 잡아뜯는다. 그러니까 그 집을 빌라라고 하는 것은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냉정하게 아파트가 아니었죠. 강남 타령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 또 집안에 계셨잖아요? 큰형님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형님이 작은 아주버님하고 결혼하기로 땅땅 정해졌을 때 큰형님이 설렘 가득해서 그 집을 궁금해하신 거예요. 강남구 도곡동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셨다니 듣기만 해도 큰형님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 보이고 부러웠나 봐요. 그런데 직접 가보시니까 어리둥절하셨던 거죠. 설마 이 빌라는 아니겠지? 도착해서 그 집을 쳐다본 큰형님이 그런 소리를 뱉으셨고 그 옆에서 작은 형님이 발끈하셨습니다. 여기 맞아요. 여기가 저희 부모님이 이사 오신 곳이에요. 근데 빌라는 아니죠. 이게 어떻게 빌라예요? 그러자 큰형님이 당황해서 슬쩍 큰아주버님을 쳐다봤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작은 아주버님이 입을 여셨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아파트야? 자기야, 정신 차려. 아파트 몰라? 아파트? 아파트는 저렇게 높이 솟아있는 건물, 바로 저런 게 아파트야. 작은 아주버님이 손으로 저기 넘어있는 아파트 건물을 가리키셨고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그 손끝에 자리한 것을 확인한 작은 형님은 더욱 화가 나셨지만 반박을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절충안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빌라형 아파트야. 아니지. 아파트형 빌라?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야, 이 집은. 알겠어? 그때 큰아주버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빌라트라는 단어를 내뱉으셨고 그걸 들으신 작은 형님은 바로 그거라고 화답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그 후로 그 집은 아파트 같은 빌라가 되었고 전문용어로는 빌라트가 되었습니다. 작은 형님이 원래 개포동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개포동에 오래된 작은 주택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도곡동에 아파트 같은 빌라 한 채가 생기게 된 것이었답니다. 이것만 봐도 느낌이 어딘가 큰형님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결이라는 게 비슷했죠. 두 분이 끼리끼리인 것은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큰형님하고 작은 아주버님하고 알고 보니까 겹치는 지인이 있는 사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별로 결혼 생각이 급하지 않았던 작은 아주버님한테도 여자를 만나보라고 소개가 좀 들어왔던 것입니다. 지인들이 너는 결혼 안 하냐, 너는 누구 안 만나냐 이랬던 거예요. 지인들의 부추김을 받고 나서 작은 아주버님의 마음이 흔들렸고 누구라도 괜찮은 상대가 있으면 얼른 만나볼 의욕이 생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큰형님이 지인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됐던 것이죠. 내가 이번에 많이 친해진 동생이 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특히 너랑 잘 맞을 것 같던데? 인사시켜줄 테니까 언제 한번 같이 얼굴 볼래? 큰형님이 그렇게 해서 지인의 친한 동생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 친한 동생이라는 인물을 그 다음에 큰형님이 작은 아주버님한테 연결을 시켜줬어요. 소개를 해준 것이었죠. 이게 바로 작은 아주버님 부부의 결혼 전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님들이 끼리끼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작은 아주버님은 그때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강동구에 오래된 번화가 골목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아는 형이 장사를 시작한 걸 도와주다가 그게 잘 맞아서 2호점을 낼 때 작은 아주버님이 운영을 직접 하게 됐습니다. 장사가 제법 잘 됐고요. 그래서 작은 형님의 가족들이 마음에 들어했다고 해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뭐래. 결국은 돈이 최고야. 넥타이하고 사무실에 폼내면서 앉아있어도 돈을 별로 못 벌면 그건 소용도 없는 거야. 다달이 돈을 좀 버는 모양인데 사윗감으로 아주 찬성이다. 마음에 쏙 들어. 가족들이 나서서 찬성을 하는 데다가 큰형님하고 쿵짝이 대체로 잘 맞았기 때문에 작은 형님 입장에서는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 형님은 스스로를 강남 8학군의 치열한 입시 전쟁터 그 한복판에 있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학원에서 일을 하셨죠. 학생들을 가르쳤냐고요? 아니요. 저도 처음에는 하도 강남 8학군의 치열한 하루하루가 장난이 아니라고 작은 형님이 그러셔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고요.
강남의 어느 학원에서 데스크 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뭔지 예상이 가시죠? 빌딩에 들어가면 안내 데스크가 있는 것처럼요. 학원에도 있잖아요. 작은 형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주로 맡으신 업무는 잡다한 서류를 관리하시면서 새로 등록하겠다고 찾아오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으면 그걸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계획을 같이 세우는 담당자한테 인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조직에서 누군가 한 명쯤은 반드시 다양한 잡입을 해야 하는 법이잖아요. 작은 형님이 그 학원에서는 그 역할이셨던 것이죠. 강남에 위치한 학원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보고 들은 건 많으셨어요. 그걸로 허세도 많이 부리셨고요. 자식 교육에 상상 이상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야. 아예 데스크에다가 카드를 맡겨놓으시는 분들도 있어. 자식이 공부하는 학원에는 그냥 얼마나 됐든 결제를 다 할 테니까 바쁜 와중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알아서 결제하라는 뜻이지. 와, 그렇군요. 대박이지? 엄청나지? 네, 그런 것 같아요. 동서는 솔직히 그런 세상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지? 글쎄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확실히 강남 쪽에 학구열이 대단하기는 한 것 같네요. 괜히 강남 8학군이 아닌가 봐요. 지금 이야기만 들어서는 얼핏 감이 안 올 거야. 얼마나 대단한 세상인지. 강남 쪽은 사는 모양 자체가 달라. 공부하는 모습도 다르고 목표도 남달라. 괜히 무리를 해가면서도 자식을 강남 쪽으로 보내서 공부시키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자식에게 다른 인생을 맛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와, 그런 거였군요. 응, 그래. 이게 바로 강남이야. 솔직히 듣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체 뭘 어쩌라는 건가 싶어서 작은 형님이 강남의 입시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 드려야 할지 보통 난감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부자들이 가득한 강남이기 때문에 더 큰 성공을 위해 자식 교육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 네, 멋지죠. 이상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런 세상의 이야기에 별로 감흥이 없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제가 멋쩍은 미소를 짓는 걸 두고 작은 형님은 강남의 세상 같은 건 제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넘볼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 의혹 없이 반응하는 거라고 보신 모양이었어요. 마치 저에게 놀라운 세상의 단면을 알려주시겠다는 듯 격양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시기도 하였지요. 국내에 쓰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발급이 가장 까다로운 신용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을 나는 종종 보고 있어. 그 카드를 받아서 내가 직접 결제를 몇 번 해봤지. 강남의 학원에 있다 보면 그런 건 그냥 일상이야. 선물도 자주 들어오는데 영국의 고급 홍차? 홍콩의 유명한 수제 쿠키? 미국에서 최고로 인기가 많은 초콜릿?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지 기본. 놀랄 것도 없어. 저를 향해서 넌 이런 거 모르겠지만 내 덕분에 그런 세상이 어떤 건지 이야기라도 들어보는 줄 알아라. 이런 가정을 깔아두고 말씀을 하셨죠. 뉴스에서도 나온 단어인데 여러분은 개근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학교를 결석하지 않고 개근을 하는 친구들을 향해 가족끼리 여행을 갈 돈도 없다며 같은 학생들끼리 조롱을 하는 아주 못되고 나쁜 단어입니다. 여행도 그냥 국내 여행 말고 해외여행은 되어야 여행이라고 취급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게 코로나 사태가 끝난 직후부터 확 터져나온 문제입니다.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던 당시, 그러니까 형님들한테 돌아가면서 강남 타령을 듣던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개근거지 같은 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었고 어린 학생들이 가족여행을 해외로 무조건 가야 한다는 인식도 안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때였기 때문에 강남에 사는 애들은 해외여행을 기본으로 간다는 걸 작은 형님이 강조하면서 의식해줬던 것이겠지요. 강남 애들은 영어도 간단한 회화는 기본으로 다 한다고 그랬고요. 한마디로 강남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저보고 비행기를 몇 번 타보았냐고, 외국에 몇 번 가봤냐고 그런 걸 물어보셨을 때 제가 어색한 입맛을 다셨죠. 저는 여권도 이번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정말? 세상에 지금까지 여권도 없었다니. 그럼 외국에 나가본 일도 없었겠네. 네, 별로 해외여행을 가볼 마음이 든 적이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왜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서 그래. 랍스터 요리를 마다하는 사람이 있을까? 랍스터? 너무 맛있지. 누구나 먹고 싶어 하지. 그런데 비싸잖아. 아무 때나 먹을 수 없잖아.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 그런 거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다 먹고 싶어 하지. 그런데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어디 한두 푼이야? 먹고 싶어 하는데 못 먹으면 비참하니까 안 먹고 싶은 거라고 자신을 속이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내가 보기에는 동서도 그래. 저는 진짜로 해외여행에 별 생각이 없었던 것뿐인데요. 말은 다 그렇게 하지. 진짜로 안 가고 싶은 거고 안 먹고 싶은 거라고. 이해해. 모든 사람들이 다 강남 출신인 것도 아닌데 사는 세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는 형님은 해외여행을 몇 번이나 다녀보셨는데요? 나? 아, 나는 뭐 다녀볼 만큼은 다 다녀봤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리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했어도 갈 만큼은 가봤어. 정작 어디를 어떻게 다녀오셨는지는 말씀을 안 하시며 황급히 대화 주제를 돌리시던 작은 형님의 모습에 저는 속으로 한숨만 나왔습니다. 작은 형님은 큰 형님하고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나오셨어요. 강남 8학군이니 입시 전쟁이니 이런 소리를 늘어놓으시는 분 치고는 학벌이 꽤 소박하신 편이죠. 그런데 작은 형님의 친동생은 고려대학교를 나왔거든요. 내 동생은 미국을 갔어야 됐어. 충분히 아이비리그에 입성할 수 있었는데도 자기 복을 발로 걷어차더라. 숙기가 없는 게 죄지 죄야. 아휴 답답해. 그래서 그런지 당신의 친전 동생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자주 하셨는데 가만히 뉘앙스를 들어보면 답답한 푸념이 아니라 은근한 자랑에 가까웠습니다. 본인의 부족한 학벌을 친정 동생의 학벌로 땜빵을 하시는 듯 보였어요. 아무튼 큰아주버님, 작은아주버님 내외들은 이런 인물들이셨고요. 형들보다 어린 막내인 제 남편은 아주 좋은 기업에 다니는 인물이었습니다. 대략 어떤 규모인지 어떤 지역에 있는지 말하면 단번에 특정이 되는 기업이었고요. 한마디로 막내가 형들보다 직업을 잘 얻었어요. 취업을 잘했습니다. 당연히 대학도 잘 나왔고요. 그렇다고 외모가 빠지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지만 남편이 어디 가서 욕먹을 외모는 절대 아니에요. 그럭저럭 준수합니다. 반면에 저는 경기도에 있는 인지도가 낮은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동대문에 있는 어느 상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출퇴근을 하기에 괜찮은 위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자취방이 중랑구에 있었습니다. 절대 지역 비하가 아님을 밝혀둘게요. 저는 그런 거에 아무런 편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위치도 좋고 금액도 괜찮은 넓은 투룸을 얻게 되었는데 같이 자취하자고 했을 때 그냥 너무 기뻐서 오케이 했을 뿐이지 거기가 중랑구에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 요소인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나이 25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6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형님들은 제가 내세울 건 나이였다고 멋대로 판단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를 만나기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하고 상처뿐인 이별을 경험했었는데요. 시댁 식구들도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섣불리 새로이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고 지나가는 말로나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다 이겨낸 척 억지로 씩씩하게 굴고 있는 게 분명한 남편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그건 모두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크게 상처를 받았던 만큼 오히려 빠르게 극복을 해서 털어내고자 애를 썼었고요. 사랑의 아픔은 새로운 사랑으로 덮는다는 말처럼 저를 만나서 이미 기운을 다 차렸고 즐거운 연애를 이어가던 와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다들 남편이 일부러 씩씩한 척을 한다고 멋대로 착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다들 각자의 생활이 있으니까 남편을 자주 보는 것도 아니라서 그 착각이 해소될 기회가 좀처럼 없기도 하였고요. 그랬더니만 남편이 어느 날 새로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해도 놀라울 판데 아예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 말을 꺼내는 바람에 시댁이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그 시대분들 치고는 느긋하게 결혼을 하시기도 했었고 3년이나 지나서야 첫아이를 보셨으니까요.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괜찮고 하여간에 걱정 없는 막내가 다시 여자친구를 언제나 만들까 싶었더니만 그게 아니라 아예 결혼을 말을 해버리니까 그저 놀랍고 반가우셨던 것입니다. 묻고 따지고 재지도 않으셨어요. 두 분의 입장은 무조건 환영이었습니다. 결혼 상대가 어디 애딸린 이혼녀도 아니고 6살 연하의 여자라는 사실은 두 분을 흐뭇하게 만들었고요. 아주버님들은 막내가 대뜸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역시 종잡을 수 없는 녀석이라는 소감을 밝히시면서도 부럽다고 하셨습니다. 6살 차이가 난다고? 나는 2살 차이 나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럼 내가 막내한테 져버렸네. 완패했다. 형, 나도 그 생각 중이었어. 우리가 막내한테 졌어. 아무래도 우리는 막내한테 계속 지기만 하는 게 운명인가 봐. 아주버님들은 농담처럼 비하를 하시면서 그냥 크게 웃으셨어요. 그 앞에서 남편은 멋쩍게 뒤통수만 긁적이고 있었다고 그러고요. 질투가 나면 난다고 솔직하게 어린 동생 앞에서 그렇게 밝히시는 아주버님들을 보면 형제가 살갑고 친근하지는 않아도 우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형님들의 눈에서는 강렬히 불꽃이 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나 기가 막혀. 6살 어린 게 뭐 대수라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남자들이란 저래서 안 돼. 그치 동서? 아우 당연하죠 형님. 남자들이 저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애라는 소리가 있는 게 저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단순하고 1차원적이라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도련님이 결혼하신다는 그 여자친구가 이제 26이라고요? 어리긴 하지만 입이 벌어질 만큼 어린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나이 가지고 호들갑인지. 나이 말고는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네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까 언뜻 듣기로는 변변한 직장도 없고 무슨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하는 여자라고 그러지 않았어? 26이면 취업해서 한창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인데 뭔 아르바이트야? 혹시 졸업을 늦게 했나? 저 아까 들은 것 같아요. 도련님 여자친구 말이에요. 전문대 나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4년제도 아니니까 당연히 졸업한 지도 꽤 됐죠. 근데도 아르바이트나 하고 자빠진 거예요. 와,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요. 뭐? 전문대? 가지가지하네. 집안은 뭐 하는 집안이래? 어디 산다고 하는지 들은 거 있어? 중랑구 쪽에서 자취한다는 것 같던데요? 어머, 미친 거 아니야? 너무 격이 떨어지잖아. 아니, 동서, 내가 지금 괜한 화를 내는 거야? 도련님이 아무래도 잘못된 콩깍지가 신 것 같아서 내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 화가 나는 게 당연한 상황인 것 같아요, 형님. 도련님이 생판 남이라면 화가 안 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멀쩡한 여자친구를 만나다가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을 사귀어서 결혼한다고 그러는 걸까요? 도련님이 홧김에 결혼한다고 그러는 건 아닐까요? 일리가 있어. 도련님이 연애를 짧게 했던 것도 아니고 5년이었잖아. 5년이면 꽤 긴 기간이었는데 그렇게 끝이 나버렸으니 솔직히 도련님이 아직 제정신을 못 차린 거지. 그래서 아무나 잡고서 결혼을 한다고 그러나 봐. 우리가 아버님 어머님한테 말씀이라도 드려봐야겠네. 네 형님. 전문대 나오고 아르바이트나 하고 중랑구에서 자취? 아직 실제로 만나본 건 아니지만 기본 사양만 보더라도 그냥 뻔해요. 이미 어떤 식으로 덜 떨어진 연인지 느낌 다 왔어요. 분명히 나이 좀 어린 거 가지고 그거 하나 내세워서 홀랑 결혼을 해치워버리려는 수작이겠죠. 저는 절대로 반대해요. 앞서 알려드린 두 형님들의 특징을 따르자면 저 같은 조건의 여자는 두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꽝이었던 겁니다. 실격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 두 분이 저를 무조건 환영하겠노라 선언을 하신 상황이었는데도 형님 두 분이 그렇게 뒤에서 이를 갈면서 색안경을 쓰신 상태로 저를 안 좋게 보실 이유까지는 있었는지 제가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이 저를 만나기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하고 5년을 만났는데 결혼 이야기까지 진작에 나온 사이였다고 해요. 형님들하고도 그 여자가 안면이 당연히 있었고요. 게다가 여자 셋이서 꽤 잘 통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정작 자기 형수님들하고 전혀 안 친하고 어색해하는데 전에 사귀었던 그 여자가 형님들하고 죽이 잘 맞았던 거예요. 형님들하고 잘 맞았다는 점에서 혹시 감이 오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집이 꽤 잘 살았습니다. 그 여자의 부모가 식당을 했는데요. 거기가 유명한 맛집이었어요. 허름하게 생겼지만 식당이었으나 아주 돈을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도 식당을 리모델링하지 않았던 게 약간 허름해 보이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장사 수완이었던 거예요. 전략이었죠. 정감이 넘치는 이미지를 밀고 나가며 장사를 했으나 정작 그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은 벤츠를 타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뭐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런 법이죠. 참고로 그 식당은 서울의 오래되고 좁은 골목에 있었고요. 그 여자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강남에서 했습니다. 논현동에서 자취를 했다는 걸로 아네요. 이러니까 강남 타령의 삼매경이신 형님들하고 그 여자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식당이 잘 돼서 집안에 돈이 꽤 있지 강남 한복판에서 자취를 하지. 그것만 봐도 그 여자가 지닌 조건들이 형님들의 마음에 쏙 들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뚜렷한 직장을 다녔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기 지인이 강남에서 손톱 발톱을 관리해주는 아담한 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드나들면서 일손을 도와주는 식으로 일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여자 입장에서는 제 남편처럼 직장 탄탄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최고였을 듯 싶은데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5년이나 만난 빠지는 것 하나 없는 남자친구를 두고 바람을 피웠어요. 슬슬 상견례 날짜를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충격이 더욱 컸고요. 미칠 듯한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남편은 당연히 그 여자와 헤어졌고 시댁 식구들도 전부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 여자가 그럴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었기 때문에 다들 놀랐던 만큼 남편의 눈치를 살피면서 걱정했던 거고요. 하지만 남편은 마음의 상처를 극복했고 저를 만나서 너무 즐거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한 남자였습니다. 형님들이 뭐라고 하시든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제 조건이 너무 마음에 안 드셨고 못마땅하셨던 형님들이 기어이 시부모님께 의견을 강력히 드렸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시부모님들이 막내의 결혼을 허락 안 하실 건 아니었지만 형님들이 평소에 워낙 잘난 척들을 많이 하시고 두 분이 똘똘 뭉쳐서 으스대는 걸 잘하시다 보니까 시부모님이 며느리들 앞에서 썩 그렇게 길을 잘 피시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앞에서 차마 너희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는 못하시겠으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표현을 방패로 삼으시면서 오로지 남편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하실 뿐이라고 그러셨어요. 안 친한 도련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기는 민망하셨던 형님들이 각자의 남편을 잡으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버님들이 골치 아파하시면서 막내 동생한테 너무 그렇게 조건을 안 보고 결혼하니까 네 형수들이 걱정한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을 전하셨죠. 그런데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는 자기 형들이나 부모님한테 간접적으로 전하지 않고 자기 형수님들에게 직접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결혼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간섭은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결혼할 거예요. 형님들의 말문이 꽉 막혀버렸죠. 당사자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별 수 있나요? 상황이 거기까지 흘러갔을 때 제가 시댁에 등장해서 인사를 드렸었죠. 시부모님께서는 그저 결혼해서 예쁘게만 잘 살면서 아이나 잘 낳아서 키우라고 딱 그런 말씀만 해주셨고요. 정감 넘치는 분위기라서 좋았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여자들끼리 따로 보자면서 얼마 뒤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제가 사양할 게 어디 있나요? 즐겁게 자리에 나갔죠. 그랬더니 저보고 학생들도 창피해서 안 하고 다닐 것 같은 그 가방은 뭐냐고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천으로 된 가방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아, 이거요? 제 친구가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취미로 이런 거 만드는 애거든요. 저는 비싼 거, 브랜드인 거, 그런 거 별로 안 따져서 가방은 편하고 튼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형님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표정을 지으셨어요. 작은 형님이 한숨처럼 중얼거리셨죠. 자기가 들잠이 캔디인 줄 아는 거야? 대체 뭐야? 아무래도 저를 역경에 피어난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나아가는 컨셉을 지닌 사람이라고 보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하면서도 기본적인 자기소개를 해나갔고요. 저희 부모님이 경기도 광주의 시골 동네에 사신다는 것, 아직 결혼 안 한 제 친오빠가 아직도 공부 중이라는 것, 이런 걸 들으시고 나자 두 분이 알만하다는 눈빛을 하셨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형님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다고, 친해지고 싶다고, 제가 어리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밝게 예의를 차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두 분이 피식 비웃는 소리를 내시더니 본인들이 살아온 세상은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이었다고 똑같이 그런 소리를 하시더군요. 저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형님들의 강남 자부심이 어떤 수준인지를 말이에요. 네, 그때부터였어요. 형님들의 끝모를 자랑이 시작되었죠. 제가 형님들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온통 이분들 대체 뭐지? 이런 생각뿐이었고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강남 타령을 들어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강남에 안 살아봐서 그쪽 동네를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순간부터 왠지 두 분의 입이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은 저를 못마땅히 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저같이 수준이 덜 떨어진 상대가 있어야 마음껏 으스댈 수가 있으니 그런 면에서는 즐거워 보이시는 듯 싶었답니다. 어쩌다 보니 그때 저희 부모님이 주말에 시간이 계속 안 나고 조율이 안 돼서 좀 미뤄진 끝에 남편을 정식으로 인사시켜 드릴 수 있었고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드린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6주 일정이었고 그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나면 바로 상견례를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일이 있었어요. 형님들이 저한테 강남 타령을 하면서 으스대는 거 시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안 봐도 비도였던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 하나만 믿고서 결혼 자리를 꿰찼다고 여기면서 못마땅해 하고 우습게 낮잡아 보는 형님들의 모습을 저는 말씀을 따로 드린 적도 없건만 예상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들끼리 다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그러시면서 제주도 여행을 권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시고모님이 제주도에 사셨고 작게 식당을 하셨습니다. 시댁 집안에 그런 기질이 좀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아주버님이 식당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남편의 전 여자친구네 집안에 식당을 한다는 것에 온 가족들이 다 호의적이었다는 것만 봐도 그랬습니다. 시고모님이 안 그래도 남편이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상대가 어떤 아가씨인지 궁금해서 보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며느리 셋이 팔짱 끼고 제주도에 놀러 오라고 흔쾌히 그러셨어요. 경치 좋은 작은 마을에 아담한 주택에 살고 계셨고요. 시댁에 가서 이런저런 상황 진행을 듣고 난 저는 단번에 제주도 여행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형님들은 막내 며느리 왕따시키지 말고 여행 가서 친분을 제대로 쌓고 오라는 시부모님의 의도가 깃든 것 같아서 제주도행을 왠지 떨떠름하게 생각하시는 눈치였으나 딱히 거절할 핑계를 만들어내지 못하셨죠. 저는 시고모님 댁의 사진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집이 너무 멋지네요. 분위기가 끝내주는데요? 2박 3일 여기서 자는 거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자 형님들이 기겁을 하셨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억척스러운 것도 정도가 있지. 사진으로 딱 봐도 좁은 집인 거 모르겠어? 무슨 2박 3일이야. 하루라면 모를까. 제주도의 숙소가 얼마나 널렸는데 돈을 안 써보니까 이런 쪽에는 아예 생각이 안 되는구나. 시부모님 앞에서는 씨를 티를 내시면서도 제주도 여행을 찬성 수락하셨으면서 뒤돌아서 저한테 비웃음을 날리신 두 분이었습니다. 주말을 끼고 2박 3일, 과연 형님들과 제주도 여행이 괜찮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제주도는 몇 번 가봤어요. 제가 숙소 알아볼게요. 형님들 눈높이를 제가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한번 찾아볼 기회를 주세요. 제가 숙소를 정하겠다고 하자 별 기대도 안 한다는 눈빛으로 알겠다고들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어떤 숙소 한 곳을 찾아서 형님들께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요새 한창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기 아닌가? 주말에 여기는 좀 비쌀 텐데? 좀 놀라신 듯 중얼거리던 두 분에게 제가 너무 고급인 곳이라 안 되냐고 하니까 펄쩍 뛰셨습니다. 당연히 된다고 외치셨죠. 그래서 잠은 그 숙소에서 자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금요일 저녁에 그 제주도 숙소로 저희 셋이 들어섰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북색통이라 정신이 없었던 게 싹 풀린다고 하시면서 형님들의 안색이 환해졌어요. 로비부터 세련되고 감각적이고 근사한 곳이었거든요. 제가 뿌듯한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본 작은 형님이 이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동서는 형편이 그래가지고 이런 호텔에서 자본 적도 없겠다. 그러자 옆에서 큰형님이 맞장구를 치시며 피식 웃었고요. 하지만 저의 발언에 그 웃음은 사라져갔습니다. 오늘 잡으면 되죠. 1인 1실로 예약해놨어요. 뭐? 그냥 1실로 했어야지. 방 한 개에 2인용 큰 침대 하나, 1인용 작은 침대 하나 놓고 자는 게 기본인 거 몰라? 그런 것도 모르고 무작정 예약한 거야? 왜 안 돼요? 강남 출신 형님들이 계셔서 저는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는 게 아니라 개념이 없는 거겠지. 미쳤나봐 진짜. 큰형님이 기함을 하셨고 작은 형님도 뒷목을 잡으실 기세였어요. 그때 체크인을 도와주려던 직원이 어딘가를 보고서는 깍듯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그러자 형님들이 저 때문에 환장하시던 것도 있고 가까이 다가온 정장 차림의 신사분을 희끌거리며 여기 호텔 대표이신가 봐 이렇게 속닥거렸어요. 저는 크게 외쳤죠. 아빠! 우리 딸내미 왔어? 응. 여기는 우리 형님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머무시는 동안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형님들이 저희 아빠를 향해 엉겁결에 꾸벅 인사를 하곤 기절할 듯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걱정이야. 아빠, 우리 형님들이 강남 출신들이셔서 보통 눈이 높으신 게 아니거든. 강남 출신들? 이 녀석아,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런 유치한 말을 해? 하긴 그런 말은 너무 유치하긴 하지. 난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집 부자라고 말도 안 하잖아. 원래 진짜는 조용한 법이라고 엄마가 매사에 강조하시기도 했고. 제가 신이 나서 주절거리자 아빠는 얘가 대체 왜 이래 하는 기색이셨습니다. 손이 동서들 앞에서 왜 부끄럽게 구냐는 눈치셨지요. 그러자 형님들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망하고 유치하고 부끄럽게 굴었던 건 본인들이었으니까요. 우리 동서가 이렇게 멋진 근사한 그러니까 좋은 호텔의 대표님을 아빠로 두었을 줄은 몰랐네요. 너무 대단하네요. 콧대 높게 굴던 큰형님은 어디 가시고 온통 횡성수설을 하시더군요. 작은 형님은 아예 울 기세였습니다. 한 대 툭 치면 울음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 되셨더라고요. 배정받은 방으로 올라가서 근사한 내부를 확인하신 형님들은 두 분 다 의자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힘이 빠지신 모양이었죠. 저에게 설명을 요구하시는 눈빛이길래 말씀을 다 드렸어요. 제 나이가 몇인데 부모님이 벌써 시골 사시겠어요? 전원주택 크게 짓고 싶으셔서 3년 전에 경기도 광주로 가신 거예요. 저희 오빠는 아빠의 뒤를 잇고 도와드리려고 열심히 경영 공부를 추가로 하는 중이고요. 오빠가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워낙 머리가 좋은 오빠라서 저는 공부에 자괴감만 들고 비교가 돼서 진작에 의욕이 떨어졌죠. 그래서 대학은 편한 곳으로 갔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르바이트긴 해도 거의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쪽으로 적성이 맞아요. 뭐가 됐든 제 가게를 차리게 될 것 같고요. 저희 엄마가 차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별로 걱정은 없어요. 형님들이 하도 강남을 좋아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집도 강남에 뭐가 있긴 해요. 오빠 명의로 작은 건물 하나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청담동에 있는데 작은 상가라서 구경할 건 별로 없지만 다음에 같이 가서 둘러봐도 좋겠네요. 강남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대목에서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형님들은 이제 눈을 질끔 감고 계셨어요. 그동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격이었다고 여기시며 수치심에 미칠 노릇이었나 보더라고요.
여기는 저희 아빠가 사활을 걸고 재작년에 오픈하신 곳이에요. 반응 좋고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저희가 머무는 동안 객관적으로 냉철한 평가를 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발전에 도움이 되죠. 여기는 이미 시설 좋고 위치 좋고 예쁘기로 소문난 곳인데? 이미 유명세를 얻은 곳인데 뭘 또 어떻게 더 잘 되려고. 제가 힘차게 목소리를 냈는데 형님들은 풀이 죽어서 고개를 떨구신 채로 중얼거리시더군요. 놀란 심정을 쉽게 진정 못하시는 것 같길래 그쯤에서 슬그머니 빠져들였답니다. 반전 영화 같은 저희 집안의 수준을 알게 되신 시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셨고 출장을 가했던 남편에게 연락까지 하셨어요. 왜 진작 말을 안 했냐고 혼을 내셨고요. 남편은 본인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야 알았던 거라며 해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우리 집에 돈 많아서 오빠는 몸만 오면 돼 이런 소리를 자주 했었는데 그걸 농담으로만 여겼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5년 중에 제가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집안에 여유는 있겠다고 짐작을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 정도로 잘 살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본인이 일부러 자기 가족들한테 말을 안 한 건 아니니까 이해해달라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 또한 일부러 말을 안 했다기보다는 상황이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라고 시부모님께 정중히 말씀을 드렸고요. 심장이 좀 놀라서 그런 것뿐이지 부잣집하고 사돈을 맺게 된 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그러셔서 다행이었답니다. 아주버님들은 신기해하셨고 역시 막내가 운이 남다르다며 엄지를 치켜드셨는데 형님들은 계속 혀에 마비라도 온 것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셨네요. 끝도 없는 돌림노래 같던 강남 타령이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내가 강남에 자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자랑을 하려다가 그만 오바가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하게 됐어. 내가 지나쳤어. 나도 마찬가지야, 동서.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내가 아는 걸 뽐내고 싶어서 그러다가 부끄럽게 굴고 말았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숙연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시던 형님들은 제가 결혼식을 앞두었을 때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제 덕분에 형님들이 습관적으로 우쭐대고 우스대는 게 사라졌다면서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모두 이 변화를 기뻐했고요. 그 이후로 시간이 꽤 흐른 지금까지 형님들과 별다른 마찰 한 번 없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런 곳에 제 얘기를 해보는 날이 오네요. 사실 제가 글보단 말이 편한 사람인데 이렇게 쓰긴 서툴러서 집사람 도움을 받아 적어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왠지 이걸 콕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말해봤네요. 제 또래분들부터 그 윗분들까지 아마 많은 연령대 분들이 여기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주 멀디 먼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본래 살던 고향에선 절 포함 6남매가 있고 남자라곤 저와 형 둘뿐이에요. 그런 둘이서 의지하며 지냈으면 참 좋았으련만 현재까지 우린 의절한 상태로 서로의 소식을 모른답니다. 이 부분을 저보다 1살 위인 막내 누나가 그렇게 안타까워해요. 민석이 너도 참 애지간하면 오빠랑 화해 좀 하지. 왜 그렇게 나이 먹었어? 우리 얼마 전에도 오빠 환갑이라 다녀왔잖아. 너도 그런 자리 같이 가면 좀 좋아?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서 뭐래. 형도 연락 없고 말 끊은 지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고. 그런 얘긴 그만하자. 알고 싶지도 않아. 어휴, 그러니까 엄마가 눈 감으면서도 그렇게 안타까워가지고 주먹을 꽉 쥐었지. 넌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이게 너한테만 뭐라 할 일이 아닌 거 알지만 그래도 네가 중석 오빠보단 동생이잖아. 네가 먼저 손 내밀었어야지. 잔소리쟁이 막내 누난 늘 저렇게 똑같은 레파토리로 절 가르치려 든답니다. 그래도 6남매 중 가장 저한테 다정하고 절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위에 누나들도 연락을 하긴 하지만 다들 살기 바쁘거든요. 제가 한창 형과 사이가 좋았을 때에는 아마 15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쯤 되었을 거예요. 형은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땐 형제들끼리 낭만이란 게 있었는데 중간에 정환이란 놈이 끼어들면서 상황이 잘못 가게 됐어요. 준석이 형,
저도 형 따라다니면서 무서운 형들이랑 친해질래요.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정환이란 놈은 원래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비상하던 녀석이었어요. 단지 집이 저희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거로 가끔씩 딴 길로 빠지곤 했는데요. 당시 저희 형은 동네에서 유명하고 다들 알아주는 멋쟁이에 싸움도 잘했거든요. 형은 이렇게 들러붙는 정환이 놈을 그닥 귀찮아하진 않더라고요. 네가 민석이보다 낫다. 이놈은 도통 야심이란 게 없어. 아, 그리고 무서운 형이랄 것 없이 다 내 아래야. 근데 알아서 뭐에 써먹으려고? 누구한테 원한이라도 있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세지고 싶어서 그래요. 다니면서 맨날 무시당하고 집도 못 살고 샌님이라 당하는 거 싫어서요. 형도 이런 기분 때문에 힘 기르신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형은 없는 형편에 어머니가 무리해서 대학 보내려고 아주 안달으시긴 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툭하면 싸움에 끼어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환이 녀석은 늘 저보고 부럽다고 하더군요. 제 속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 넌 진짜 좋겠다. 나도 저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 싸움도 잘하지, 이 동네에선 무적이지. 그리고 머리도 좋으시잖아. 그건 네 생각이지. 친해지던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형과 정환이 둘이 붙어먹는 것에 대해 전 별 생각이 없었고 관심도 안 가졌는데요. 그래서인지 가끔씩 저희 집에 와서 정환이 녀석은 우리 어머니 뒤에 들러붙어 농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허리 아프시니까 제가 할게요. 이거 상 같이 들어요. 중석 형도 좀 이따 온다고 이랬으니까 같이 차릴게요. 아이고, 정환이 너는 진짜 씩씩하고 예의가 바르다 하죠. 어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우리 민석이도 그럼 좋겠는데 말이야. 처음엔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으나 점점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고 정환이 녀석 입지가 커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랑 엄청 친한 것도 아닌 상태로 맨날 형이랑 어울려 다니니 이 녀석은 점점 본질적으로 변해갔어요. 얼마간 오는 게 뜸하더니만 나중에 학교에서 마주쳤을 때 대뜸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민서가, 너 돈 좀 있냐? 아, 딴 건 아니고 좀 쓸 데가 있어서 그런데 있는 거 다 내놔봐. 옆에 웬 건들거리는 녀석과 절 보고 꽤 위협적으로 말하기에 순간 놀랐어요. 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을 했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웬 돈? 그걸 왜 나한테 찾아? 니네 집에 가서 달라 그래. 내가 돈이 어딨어? 그러고 돌아서려는 찰나 제 어깨를 확 낚아채듯 잡은 건 정한이 녀석 옆에 있던 놈이었어요. 뭐야? 이거 왜 이래? 당장 놔? 왜 이러냐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끝나고 또 한마디 하려다 금세 바닥에 쓰러져 버렸고 아프다기보단 너무 황당한 기분에 일어서질 못했어요. 그런 저를 내려다보는 건 정한이 녀석이었고요. 뭘 그렇게 봐? 너는 앞으로 그렇게 날 계속 올려다봐. 중석이 형 동생이라고 그동안 꽤나 알랑방구 껴대며 맞춰줬지. 그러니까 너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지? 중석이 형 뭣도 아니더라. 다른 형들한테 깨지는 거 다 봤어. 너도 이제 교통정리 좀 해줘야지. 내 꽁무니 잘 따라다닐 생각이나 해. 줄줄이 이어지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계속 녀석을 노려봤지만 저는 정말 무슨 초단위로 가격을 당하면서 움직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 너무나 비참한 기분으로 집에 들어갔고 형은 마침 집에 있더군요. 평소에 워낙 대화도 안 하는 우리였지만 저는 입을 열었어요. 형, 정한이 놈이랑 무슨 일 있었어? 나 오늘 장난 아니었어. 그 놈이 나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없는 돈이라도 쥐고 있었으면 다 뺏겼을 판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자 형은 외려 저한테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나도 마침 너 기다리고 있었어, 이 자식아. 네가 그놈한테 그렇게 허풍을 떨어서 입판난 거 아니야. 나도 그놈 앞에서 개망신당했다고. 악랄한 놈. 끌고 다니면서 형거리더니 더 위에 형들이랑 싸움을 붙여? 그게 무슨 말인지 난 모르는 얘기야, 형. 내가 무슨 허풍을 떨어. 형은 제 말에 바로 확 일어서더니 제 앞으로 다가와 엄청 무섭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우리 형 싸움 잘한다고 이 동네 다 때려 부술 수 있다고 누구든 데려오면 끝내버릴 수 있다 그랬다며. 그래서 정환이 놈이 실제로 딴 동네까지 가서 아주 개판 싸움을 붙여버렸다고.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 줄 알아? 네 또래들 앞에서 오늘 흠씨 얻어맞고 망신을 당했다고. 그 말을 하는 형을 자세히 보니 얼굴 언저리가 확실히 멀쩡하진 않은 거예요. 절 붙잡는 손도 차차 제가 훑어보는 동안 형은 그 틈을 주질 않고 절 건드렸고 결국 어머니가 뛰어나와 말리시게 됐어요. 근데 정말 너무 황당한 건 그 뒤로 형이 얼마간 잠적을 했단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속이 타들어가고 누나들도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거의 마음속 가장처럼 형을 생각하셨거든요. 충석이 전에 누가 어디 버스터미널에서 봤다고도 하고 무슨 수로 어떻게 찾아오냐. 우리 장남 진짜 가슴 찢어져서 못 살겠다. 연락이라도 해주지. 이제 학교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집에 들어와서 집구석에 쭈그리고 있는 꼴이라도 보고 싶다. 어쩌냐.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형은 저를 입는 힘껏 진짜 쓰러지지 않을 만큼 엉망으로 만든 뒤에 사라진 거예요. 한창 몇 달이 지나 어머니께 연락이 오긴 왔다는데 형은 돌연 행방을 달리했다군요. 아니 글쎄 서울에 갔단다. 누가 그리로 데려가 줬다던가. 암튼 조만간 들린다는데 모르겠어. 진짜 와야 오는 거지. 아휴. 자식 새끼 많아도 적어도 가슴 뜯을 일 천지다. 너들은 제발 엄마 속 찢어내지 말고 적당히들 살으라. 엄마 진짜 죽겠다 죽어. 이후 저는 형이 없어진 동네에서 정환이 녀석과도 멀어졌지만 그 녀석이 뿌려놓은 오물들로 인해 계속 주변 친구들에게 비아냥을 듣게 됐어요. 야, 니네 형 말이야. 옆 동네 형한테 엄청 개망신당하고 서울로 튀었다며? 너 네 형 믿고 꽤나 나대고 다녔잖아. 정환이가 아주 이제 너는 자기 꼬봉이라고 있는 대로 다 굴려줄 거라고 벼르고 있더라. 그리하여 저 역시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싶었으나 어머니는 저라도 학교를 잘 다니길 너무나 바라셨어요. 이런 사정을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강한 상대인 정환이에게도 약한 상대인 어머니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제 의견을 못 말했어요. 그저 제 자신을 지키지 못한 채 내내 쭈글쭈글 주눅 들어가며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환이 놈이 전학을 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서야 겨우 무던히 숨을 쉴 수 있었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한 직후 서울로 올라와 버렸어요. 당연히 어머니는 말리셨지만 이때만큼은 제 뜻을 말했네요. 어머니, 나는 할 만큼 했어요. 형도 졸업하지 못한 고등학교 졸업했고 이제 서울 가서 저도 돈 벌고 싶어요. 이제 저한테 형 얘긴 그만하세요. 형도 저 안 보고 싶대잖아요. 저 있으면 이 집에 안 온다고 했다면서요. 그런 얘긴 계속 하시면서 절 또 붙잡아 두려는 이유는 뭔데요? 난생 처음으로 그동안 쌓여있던 한을 어머니에게 다 풀어버리고 곧장 간단한 짐과 얼마 있지도 않은 돈을 챙겨 집으로 나왔어요. 그때도 저를 쫓아나와 돈을 더 쥐어주고 떡까지 챙겨준 건 역시 막내 누나였어요. 민서가 엄마 너 걱정할 거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엄마가 오빠 나가고 나서 오락가락 하잖아. 큰언니랑 작은언니랑 다 너 걱정해. 그렇게 죽을 상하고 가지 마. 응? 꼭 집에 연락해야 된다. 알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누나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오빠에 이어 막내 남동생까지 다 같이 모든 걸 털어내고 서울로 나가버리는 광경을 보며 그때 누나는 입은 웃고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어요. 아직도 누나의 심정을 세세하게 상상해보긴 어렵네요. 그 후로 저는 서울 남대문 쪽으로 흘러들어와 정착을 했고요. 닥치는 대로 일들을 배우면서 장사도 하고 뭐든 했어요. 배고프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못할 게 없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지인들 힘을 빌려 운전면허도 따고 물배달도 하고 트럭도 몰고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장가도 일찍 갔어요. 하지만 참 요즘 시대에 서울에서도 그리 사는 사람이 있나 싶으실 텐데요. 저야 완전 시골 토박이고 갖고 있는 것도 없어서 선택지가 하나밖엔 없었답니다. 바로 처가살이 말이에요.
당시 아내가 결혼 전 아주 신신당부했었어요. 당신 집도 절도 뭣도 없는 거 우리 아빠가 아주 잘 알아. 처음에 당신 잡아다 다리몽댕이 분지르겠다 했지만 우리 아빠 사실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 분위기 잘 맞추고 적당히 눈치 잘 살피고 리듬 타면 무던히 살 수 있어. 알았지? 처가살이 한다고 기죽지 말고 언젠간 볕든 날 오겠지. 그러고 보면 제 아내는 참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저란 남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더 뭔가 야망 있고 기골이 장대한 남자를 만났으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싶어요. 진짜 대가 세고 아주 억척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저도 뭐에 반했는진 모르겠지만 프로포즈도 아내가 했었어요. 민석 씨보다 내가 한 살 위니까 그냥 계속해서 민석 씨라고 부를게. 나랑 연애라는 거 해보지 않을래? 우리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생전 그런 걸 해본 적 없으니 매우 놀랐는데 아내가 리드하는 대로 다 끌려다녔고 어찌저찌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이런 아내의 성격은 어디 땅에서 솟아나온 게 아니었고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두 분 다 엄청 세시더라고요. 자네 말이야. 아무리 우리 수연이가 데려온 신랑이라곤 하지만 난 영 시원찮아. 아니 무슨 이건 여자가 장가가고 남자가 시집 오는 꼴 아니여. 집도 절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잔다고 진짜 그 말 듣고 따라 들어갈 생각을 해? 엄마, 그런 소리 해서 뭐래? 이 사람 진짜 성실하고 묵직한 사람이야. 그거 하나는 진짜 보증한다니까. 밥만 축내는 사람 아니라고. 잘못 들으면 이건 뭐 숙식 제공되는 직장에 이제 막 면접 보고 들어온 신입 직원 같지 않나요? 하여간 전 옛날부터 소심하고 주눅이 잘 드는 성격이긴 했지만 신세지는 건 싫어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힘겹게 목소리를 냈답니다.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다달이 봉급 받는 대로 장모님 장인 어른께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 같이 사는 생활비로 아시고 관리해 주십시오. 그러자 장모님과 아내는 저를 동시에 쳐다봤고 둘이 동시에 외쳤어요. 다시 생각해도 코미디가 따로 없었네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걸 왜 엄마를 줘? 그리하여 저는 끌려가서 아내에게 등짝을 얻어맞았지만 그렇다고 아내도 아예 싫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튼 전 그 이후로 정말 그 약속들을 지켜가면서 다달이 봉급을 장모님 쪽에 드렸어요. 장모님은 그때마다 장부를 펴시고 날짜를 적고 금액과 제 이름 그리고 장모님 성함을 적어가며 사인을 하셨답니다. 이건 내가 기억해두려고 하는 거니까 수연이 저가 시내같이 서방 등골 빼먹었다고 나 쥐잡듯 잡을까봐 해두는 거야. 암튼 그리 알고 있어. 우리도 허투루 쓰진 않을 테니까.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꼬박 드렸던 이유는 20대 중반에 장가가서 들어갔던 처갓집은 의외로 제가 지내기에 그렇게 척박한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전 아직도 장모님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뭐랄까 제 본가보단 분위기가 훨씬 나았어요. 제 결혼식 때엔 어머니와 누나들만 왔었는데 그때 막내 누나 얘기 들어보니까 여전히 싸하더라고요. 큰언니랑 작은언니는 시집가서 서울 온 지 오래고 나랑 엄마만 이 동네 살잖아. 나도 고민이야. 근데 새삼 너랑 언니들이 좀 야속할 때도 있다. 엄마 모시는 걸 결국 나한테 떠넘긴 거 아닌가. 아니 너도 너지만 언니들도 그래. 작은 언니조차 나랑 상의도 없이 시집 간다 했고 나한테 엄마 잘 부탁한다 그랬거든. 솔직히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를 떠나 인간적인 부분으로 볼 때 잘 맞는 구도가 있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랑 정말 잘 안 맞았어요. 절 보는 시선에 늘 형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보였으니까 그게 늘 숨막혔거든요. 막내 누나는 하나씩 자식들을 서울로 올려보낸 어머니의 마음을 홀로 다 감당해야 했으니 엄청 무거웠을 것 같더군요. 헌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본가, 그러니까 아내에게 있어 시댁 말이에요. 어머니는 당신 이렇게 우리 집에서 사는 거 아무 말도 안 하셔? 내심 걱정 많으신 거 아니야? 저번에 막내 형님은 당신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셨었는데 어머니는 말이 없으시더라고. 남들은 나보고 시댁 멀어서 좋겠다는데 그래도 우리 애도 태어났는데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아?
아내 쪽에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해주었고 우린 한창 보채고 낯가리는 아기를 데리고 엄청 힘들게 시골에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그 집에 형이 있었어요. 시간이 꽤 지나 이제 30대쯤 되었을 싶은 형은 얼핏 봐도 한 핏줄이니 알아볼 수 있었어요. 보자마자 아내는 저에게 누구냐고 물었고요. 응? 누구셔? 아, 저기, 언제 왔어? 여기 어머니 뵈러 왔나 보네. 저는 아내의 물음에도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곧장 형에게 어색하게 말을 걸었어요. 형이랍시고 다정하게 소개해줄 사이도 아니고 형에게도 제 입장을 뚜렷하게 알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형은 저를 힐끔 보더니 다시 딴 데를 보더군요. 순간적으로 저는 속에서 꿈틀거리며 옛날 기억이 떠올라 그 무섭고 어두웠던 상황들이며 상처로 찌릿하게 아팠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냥 아내를 불러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께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야 아내는 저 밖에 있는 외딴 남자가 자기 남편의 형이란 걸 알게 되었고요. 네 형 거실에 있잖냐? 인사는 하고 들어왔어? 어떻게 둘이 이렇게 날짜를 달리해서 왔냐? 온 김에 둘이 얘기도 좀 하고 두런두런 이따가 좀 가라. 어머니, 그 얘긴 됐고요. 여기 우리 애기 데려왔어요. 애 좀 봐요. 아들을 낳았다고요. 이름은 태우예요. 이제 막 잠들어서 겨우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전 애써 화제를 돌렸지만 저는 이때 어머니께 몹시 큰 실망을 느꼈어요. 막내 아들이 낳아온 손주를 보고 놀라 볼을 만지작거리면서도 어머니 마음엔 오직 한 사람밖에 없더군요. 그래, 요 볼때기 좀 봐라. 귀엽구나. 근데 너 아직도 네 형이랑 그러고 있냐? 가서 형 좀 보고 좀 같이 들어오라 그래라. 형은 아직도 장가를 안 갔디야. 지 밑에 여동생들이며 민석이 너며 이렇게 자식들 낳은 거 알아야지. 저는 알 수 없는 역겨움이랄까 구역질 같은 분노가 갑자기 확 올라와서 기껏 애를 그 고생에서 재워놓고 제 목소리로 깨우고 말았네요. 어머니 난중에 형밖에 없어요? 그놈의 형, 그놈의 우리 중석이, 우리 장남. 아니, 대체 나보고 어쩌란 건데요? 난 어머니 자식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서울에서 뭘 해서 장가를 갔는지, 자식 새끼는 어떻게 나와왔고, 이름은 왜 이렇게 졌는지, 지금 뭐 해서 벌어먹고 사는지 아무것도 안 궁금해요? 이때 아내는 잽싸게 제 팔을 세게 잡았고 숨을 훅훅 몰아쉬면서 그만하라고 막더군요. 하지만요, 참 원망스럽고 애타는 건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가끔 부모란 참 잔인한 것 같아요. 정말 눈 깜짝 안 하고 부모라는 입지 안에서 낳아주고 키워줬다는 그 애잔한 끈을 들어 자식이 알아서 존경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이용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과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때 치매에 걸리신 것도 아니고 넋을 놓으신 것도 아니고 아주 건강하신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제 말을 귓등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한 번쯤 당황하고 정색을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미안해할 법도 하지 않나요? 어머니는 몇십 년을 그렇게 가슴에 큰아들을 품고 짝사랑을 해와서 그런지 절대 변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왜 썽을 내냐 썽을 정신산만하게 시리. 아이고 나 살기도 바쁘고 복잡시러 죽겠다. 자식 새끼들이란 게 하나같이 이렇게 도움이 안 돼. 가서 네 눈 하나 불러와라. 어휴 속타. 어머니는 저한테 외려 짜증을 내며 나가라고 손짓하셨고 제 품 안에 있던 아기는 벼랑간 호통에 놀라 우렁차게 울어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 또 올게요. 쉬세요. 저기 여보 일어나. 일어나 얼른 가자. 어? 아 참 민기적대지 말고 일어나라고. 어? 어머니! 저는 아내야말로 애 데리고 나가라고 손짓을 하며 그대로 우뚝 서서 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절 보지도 않고 아예 몸을 돌아놓은 그 야속한 등을 향해서요. 안타까워 마지 않는 큰아들 평생 가슴에 품고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사세요. 막내 아들은 어디 가서 죽었다 치시라고요. 다시는 어머니한테 안 와요. 죽어서도 안 만나요. 죽는데도 어머니 곁엔 안 갈 겁니다. 왜냐고? 어머니는 거기서도 어머니 큰아들 붙잡고 질질 짜고 있을 거잖아. 그럼 갑니다. 이런 저를 여지없이 아내가 등짝을 세게 내려치지만 그냥 문을 확 열어젖히고 나갔어요.
그러자 형이 저를 빤히 아주 고깝다는 듯이 응시하고 있더군요. 전 있는 대로 날이 섰고 형이랑 머리 하나 차이 나던 키에서 제가 이제 더 큰 상태이기에 이글이글 불타는 눈으로 한마디 뱉었어요. 비켜. 나가야 되니까. 형이랑 할 말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곧장 형 옆을 지나 아내만 그 자리에 두고 나가버렸어요. 아내는 궁시렁궁시렁 또 자잘자잘하게 뭐라고 막 형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러면서 애를 데리고 서둘러 나오더군요. 당시 너무 서럽고 힘들었고 돌아오는 차에서 정말 땅으로 꺼져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란 참 특이한 사람인 게 보통 그 정도 눈치 있으면 다들 조용히 말도 안 걸고 그래주지 않나요? 저희에겐 돌쟁이 아기가 있다는 특수성이 있어서인지 절대 봐주질 않더라고요. 당신 일단 태워받아서 기저귀 좀 갈아봐. 뭔지 몰라도 뭔가 힘든 건 알겠는데 아무튼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 내가 분유를 뭔가 적게 갖고 온 것 같아. 우리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애를 그냥 재워서 가야 돼. 지금 졸려할 때 푹 재워야 돼. 버스에서 애 깨면 우리 끝장이야. 한참 감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온갖 비통한 생각에 잠겨있을 저를 똥기정기 마주하게 하며 현실로 끌어올린 아내. 결국 저는 즉각 갈아주고 아내 말에 순종하며 얌전히 아기를 재우기 위해 온 숨을 죽이고 정신을 집중했어요. 하지만 그때 버스 안에 요란스러운 사람도 많았고 애는 깨버렸고 완전 시장통 전쟁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저는 당시 틈만 있으면 앞서 있던 형과 어머니 그 대치를 생각하며 분노하려고 했는데 그 분노의 정쟁은 다른 곳에서 터지고 말았지 뭐예요. 바로 제 아내와 옆좌석 아저씨 말이에요. 아, 진짜. 아저씨 무슨 거저 태어나서 거저 자랐어요? 애가 울 수도 있지. 그것도 못 참아서 옆에서 애 들으라고 그렇게 욕을 해요. 진짜 미쳤나, 이 대머리 아저씨가. 저는 너무 놀래 아내 입을 틀어막으려 했으나 아내는 목숨을 무슨 여러 개 내놓고 박인세이라는 사람처럼 무섭게 생긴 아저씨에게 계속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옆에 내가 미쳤나? 지금 누구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냐고? 어이, 거기 옆은 서방이야? 서방이 돼갖고 옆에 내 날뛰는 걸 그냥 보고만 앉아있어? 당시 저도 움찔해서 뭐라고 말을 하려는 차에 정말 다행히도 아니 사실 다행은 아닌데요. 아무튼 아내가 대신 또 나서서 맞서 싸워줬어요. 와, 이 아저씨 비겁한 거 보소. 이제 말로 안 되고 뭐로 안 되니까 여자네 뭐네 공격하면서 엄한 같이 온 일행을 뭐라 하고 앉았네? 그러고도 아저씨가 남자야? 여보, 제발 그만. 일단 태우를 내가 좀 달래볼게. 하지만 이런다고 해봤자 배고픈 애가 울음을 그치겠냐고요. 그나마 집이랑 크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망정이었지 아니었으면 정말 끔찍할 뻔했어요. 우리 둘 다 식은땀 뻘뻘 흘려가며 등이 다 젖어가지고는 탈진한 아기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고도 아내는 저희 집 관련해서 하나를 묻질 않더라고요. 배려해서 모른 척 해준 걸 수도 있고 실제로 크게 관심이 없어서 안 물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아내 속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둘째 아이를 낳아 애가 돌이 되도록 저희 본가와는 연을 끊고 살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장모님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에 대꾸를 못했고요. 자네, 날짜 줄 테니까 시간 맞춰서 이 집에서 나가. 네? 이 말만 짧게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장모님을 봤는데 그냥 저를 빤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바로 고쳐줬어요. 엄마, 이제 집 얻어줄 테니까 나가 살란 말을 뭐 그리 멋없이 해? 진짜 못 살아, 이 아줌마 정말. 전 다시금 이 말을 듣고 장모님을 쳐다봤고 장모님은 미간을 다시 찌푸렸다 펴시더니 마치 로봇처럼 뻣뻣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얘 말대로 하면 돼.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 네? 그러니까 저희 분가란 말씀이세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거리셨어요. 저희가 처가살이를 하며 같이 살아온 지 10여 년쯤 되었을 때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를 하나 사주신 거예요. 장모님, 이렇게 받아도 될런지. 저는 그냥 여기서 계속 태우랑 소연이 데리고 살 예정이었는데요. 그러자 아내가 제 옆구리를 잽싸게 툭 치며 대꾸했어요. 뭐야, 애들 때문에 이제 좁아 터져서 못 살아 진짜. 아빠도 저 조그만 방으로 쫓겨나서 구석잠 자잖아.
우리가 나가야 돼.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엄마 아빠 생각하면 나가는 게 맞아. 아내는 이렇게 털털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을 해줬지만 전 여러 가지로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장모님께 다달이 드렸던 제 봉급을 그대로 예금해 주셨고 거기에 본인들이 좀 더 얹고 대출도 받아서 사주신 것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저는 새 집으로 이사 간 뒤 다시 6개월가량의 봉급을 쪼개가면서 모아서 감사의 뜻으로 돌려드렸어요. 대출도 저희 몫으로 돌려 갚아 나갔고요. 그리고 이 집에 막내 누나를 초대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나마 자주 본 시댁 식구로는 아주 유일했어요. 근데 누나는 이 집에 와서 이런저런 사정을 듣더니 새삼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역시 전 누나에게 마음의 빚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민석이 너는 좋겠다. 장가 잘 가서. 나도 누군가가 등 떠밀어주고 시집가라고 했으면 나도 결혼했겠지? 니네 장모님, 장인어른 참 좋으신 분이네. 사위돈 그대로 모아서 집을 해주시니 말이야. 그러자 옆에서 아내가 손살을 치며 또 정정했어요. 아니, 아니. 엄마가 애들 울음소리며 업어주고 돌봐주고 치우는 거며 사람 사는 게 아니고 죽겠다면서 내쫓은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사위돈은 남의 돈이죠. 딸내미랑 이혼하면 끝이라고 나중에 책 잡히면 안 되니까 장부에 쓰면서 그냥 맡아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내 누나가 시익 웃더니 아내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에? 막내 형님 이게 뭐예요? 어머. 나 이런 거 받으면 현기증 나고 잠 설치는데. 설마 여기 막 복권 당첨금 들어있고 그런 거 아니죠? 아내가 너스레를 떨면서 안 받으려고 하는데 누나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광경부터 저도 뭔가 기분이 이상했지만 설명을 들으니 더 울컥해졌어요. 별건 아니고 난 시집 안 갔잖아. 나도 여유진 않지만 그래도 태우랑 소윤이 키우고 내 식구 사는 거니까 그것보단 얼마 줄 여력이 돼서 나야 고령의 노인네 한 분만 모시고 살면 돼서 돈 들어갈 일이 그닥 없어. 애들 내복값이랑 둘이 소고기라도 사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잘 써줘요, 옳게. 어휴, 저는 막내 누나라도 없었으면 누가 제 가족이랍시고 이런 치레를 해주었을까 싶더군요. 어머니조차 하지 않는 일은 실제로 제가 다녀간 후 돌아가실 때까지도 한 번도 연락 없으셨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냥 뒀어요. 아내도 손대지 않았고요. 아무튼 그러고 새 집에 사는 우리는 잘 갖고 나가면서 참 벅찬 기분으로 열심히도 살았죠. 그 사이 아들, 딸도 잘 컸고 시간이 점점 빠르게 지나가면서 우리 부부는 어느덧 50대라는 나이가 된 거예요. 20대 중반에서 만나 빠르게도 사회에 들어왔던 거죠. 그 사이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한 5년 전의 일이었는데 막내 누나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고 중환자실로 갔고 제대로 인사도 건넬 시간 없이 그렇게 모든 걸 끝내게 됐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됐고 당연히 그때 형을 마주하긴 했어요. 아주버님, 흰머리가 저렇게 많으셨어? 우리가 그럴 나이기도 하지만 진짜 완전 백바르시다. 그에 비해 당신은 별로 없네. 그리고 당신 이런 말 싫을 수도 있는데 형제라서 닮긴 닮았다. 그 뭉툭한 거랑 눈매 사나운 게 똑같아. 순간 저는 발끈해서 아내를 쳐다봤는데 아내는 다시 작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걱정 마. 인물은 당신 쪽이 더 잘난 것 같아. 내가 뽑기 잘 골랐네. 정말 화낼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아내는 늘 이런 식으로 절 놀리면서 분위기 전환을 확확 해주기도 해요. 배우자란 게 말이에요. 오래오래 살려면 진짜 뭐랄까요? 감정적인 거, 감성적인 거 이런 거 다 잘 맞아떨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눈치가 없어도 그렇다고 너무 눈치만 봐도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저랑 조금도 닮은 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달라서 다행이라고 느꼈던 건 어머니 장례식 때였어요. 그렇게 싸우고 어머니께 매몰차게 말하고 나와서 이후 뭔가 할 말도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시간만 굳혀서 보내드리게 되었던 거죠. 나름의 후회도 원망도 있어 복잡하던 저를 아내는 특유의 그 강한 성격답게 딱딱 일처리만 확실히 하라며 강조하더군요. 봐봐. 우리 엄마 아빠도 곧 장례 치르실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당신이 정신줄 잡고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성적으로 일 처리 잘해야 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손님들 잘 맞이하고 어머니 잘 보내드리는 거 그 두 가지는 당신이 꼭 해야 될 일이야. 그것만 생각해.
아내가 잡아준 이 두 가닥의 길 덕분에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그 바닷속 안에서 겨우겨우 장례를 잘 마쳤어요. 특별히 형이나 누나들과 부딪힐 일도 없었고요. 그러고 나니 외려 장례 끝난 뒤 제 안에 정리할 것들이 여실히 보이더군요. 이후로 시간이 지나 애들도 클 만큼 컸고 저희도 빌라는 세주고 아파트로 이사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이 나이쯤 되니 생각이 많아지고 좀 울적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내 누나가 이런 소식을 알려왔어요. 누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름 해방이라고 생각했는지 별걸 다 배우러 다니고 어디건 다 쫓아다니더라고요. 민서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종종 하고 있는 거 몰랐지? 나 얼마 전에 거기 내려갔다가 옛날 친구들 몇 명 만났는데 얘기 들었다. 너 한번 가볼래? 그때 학교들 짜잘한 곳들은 다 폐교하고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근처 지역 애들까지 다 불러서 학년 상관없이 모인대. 그런 데를 내가 왜 가? 누나나 가. 그러자 누나가 벼랑간 눈이 확 뜨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나이를 괜히 먹는 줄 알아? 계속 그렇게 시큰둥하고 사람이 가라앉으면 그러면서 정신도 마음도 같이 가라앉고 늙는 거야. 뒷방 늙은이가 진짜 뒷방에만 있어서 무시당하는 줄 알아? 전 대충 무시하려다가 이건 슬쩍 궁금해서 귀를 열었어요. 뒷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거기서 늙어 죽고 제가 되는 거지. 변할 게 없으니까. 기대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거야. 숨 붙어 있는 동안은 열심히 몸 움직이면서 새로운 거 계속 만나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누나는 재빨리 또 말하는데 이 부분은 마음에 걸렸어요. 나는 엄마 보내고 느낀 게 많아. 난 저렇게 계속 옛날 것들만 추억하고 애달아 하면서 몇십 년씩 갉아먹고 한숨만 몇 톤 내쉬는데 밥으로 에너지 채워가며 살고 싶지가 않아. 사실 나 언니 오빠들이랑 너까지 결혼한 거 많이 부러워했다. 근데 이제 뭐 하나 싶어. 나이 50이면 60이면 왜 할 게 없어? 너도 애들 다 키웠잖아. 하고 싶은 거 해. 누나 말에 마음이 불현듯 꽂히고 움직이는 게 있어 괜히 저도 쭈뼛쭈뼛대면서 일단은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아내한테도 말했더니 자기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나도 빠질 수 없지. 그리고 동창회에서 그렇게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며? 마누라라는 완장이 옆에 딱 붙어 있음. 당신도 딴짓 못하겠지? 참, 날 뭘로 생각하는 거야, 당신은. 알았어. 뭐 나야 같이 가든 말든 상관없어. 이거야 이거라고 치고 저는 살짝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혹시나, 어쩌면, 만약에 이러면서 좀 생각하면서도 설마 하면서 그 자리에 갔어요. 아침 일찍 서둘러서 아내랑 함께 내려가서 그 장소에서 막내 누나를 선두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넓은 카페에 모여들었고요. 알 것 같은 얼굴도 있었고 누군지 잘 모르겠는 얼굴도 있어서 물어봤더니 모르는 사람 맞더라고요. 아, 어쩐지 우리 고등학교만 오는 건 아니라고 했죠? 이 부근에 살던 그 비슷한 또래들이 다 모인다더니 진짜 그런 거였네. 아무튼 이 동네 살았으니까 그건 반가워요. 머쓱해서 제 딴엔 얼마나 땀 찔찔 흘리며 수습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슬슬 자리 잡고 앉아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더라고요. 또 낯선 사람일까 싶어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는데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누, 누구? 그러자 그 남잔 저쪽에서 저인지 이미 설명 듣고 왔다면서 바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부르는 그 모습 안에 불현듯 이름 석재가 떠올랐어요. 그 이름은 박정환. 제 청소년기 시절 저뿐 아니라 저희 형제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엮어버린 그놈 말이에요. 뭘 못 알아보는 눈치야. 곧 되게 서운하네. 나 정환이잖아. 박정환이. 이제 뭐 군수가 되어 이것저것 살피느라 바쁘신 몸이 됐지만 말이야. 갑자기 쏟아지는 정보와 알고 싶지 않았던 이의 근황을 본인이 저렇게 직접 와서 전하니 저는 그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사이 아내가 제 쪽으로 다가왔고 기골이 장대하고 멀대같이 큰 그 녀석을 보고 누구냐며 묻더군요. 그러자 정환이 이놈이 참 나이를 30년 더 먹었어도 꼴 같지 않은 얼굴 두께는 안 변하나 봐요. 잽싸게 또 말을 가로채서 답하지 뭐예요. 이쪽이 재수 씨? 그래. 장가 갔겠지 뭐. 반가워요, 재수 씨. 나 민석이 오랜 친구예요, 친구.
이러면서 이놈이 능글맞게 갑자기 악수하자면서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럴 리도 없을 테지만 전 순간적으로 열이 올라 이렇게 뱉었어요. 잡지 마, 당신. 참 저도 못난 게 왜 이런 걸로 열이 올라 화낼 거면 정환이 놈한테 화내면 되지 아무 잘못도 없는 아내에게 화를 냈던 걸까요? 근데 이 분위기에 찔끔 놀란 아내는 이전에 형과 제 분위기를 살필 때처럼 정환이 놈과 제 사이를 살피더군요. 그런데 정환이 놈은 아주 빈틈없이 깐죽거리는 거예요. 아쭈, 뭐야? 깔짝깔짝 기분 나빠? 뭐냐? 친구가 재수 씨랑 악수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 옛날 생각 날랑 말랑 한다. 너 옛날에도 이렇게 기집애처럼 빽 하던 것 같던데 말이지. 순식간에 저와 이 녀석이 있는 테이블 쪽은 분위기가 싸해졌고 이놈은 카페에 오면서 뭐 어디서 술을 걸치고 온 건지 냄새가 폴폴 풍기더라고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볼일 봐라, 정하나.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고 예상대로 이놈은 거기에 안 맞춰주더라고요. 아이고, 친구야. 왜 그래? 왜 뿔이 났어? 응? 이 귀여운 녀석. 그러면서 제 볼을 만지며 뺨을 슬쩍 꼬집길래 저는 재빠르게 손을 뿌리쳤어요. 더 등치도 산만해지고 얼굴에 기름은 잔뜩 껴서 눈알은 시뻘겋게 충혈돼선 주변엔 직원들인지 뭔지 달고 와서 거만하게 말을 질겅질겅 씹어대는 정환이 놈. 이놈과 저 단 둘이만 있었다고 해도 열이 오르고 심장이 쿵쾅거릴 판에 그 옆에선 아내가 이 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 정말 수치심이 머리 끝까지 차올라 저만 치서 제 상황도 못 보고 떠들고 있는 막내 누나를 계속 쳐다봤어요. 근데 갑자기 이때 정말 언제나처럼 아내가 나서는 거예요. 저기 그만하시죠. 정환 씨라고요? 네, 네, 그렇죠. 박정환이. 그게 제 이름이죠. 재수 씨 기억력 비상하시네. 야, 민서가, 너 아주 똑똑한 현모양처를 뒀네. 대단하다, 너. 언제 이런 재주가 있었냐? 너도 우리 군에서 열심히 한번 일해볼래? 우리 딱 이런 비서가 필요한데. 아님, 네 마누라만 보내던지. 저는 진짜 마치 정신 착락이 온 사람처럼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식은땀이 쫄쫄 흐르면서 뭐라 대꾸하려는데 평소 늘 천연덕스럽게 말하던 아내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 보는 눈들이 많은데 저희 남편 불편해하잖아요. 그러자 정한이는 주변을 훅 둘러보더니 더 가관도 아닌 깽판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으면서 저조차도 다시금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제 아내한테 응징을 당하게 됐고요. 이야, 재수 씨 대장부다, 대장부. 아니, 진짜 우리 사무실 와서 일 안 해볼래요? 나 재수 씨 마음에 드는데. 저기 민석이 내 꼬봉이었거든요. 그니까 꼬봉이었으니까 한 번 꼬봉은 100년 꼬봉이지. 재수 씨는 꼬봉 말고 꼬봉 비서? 아무튼 뭐든 뭐 명함 달게 해줄게. 그러면서 이놈이 슬쩍 제 아내 머리에도 손을 대려던 찰나 짝 하는 소리가 정말 이보다 더 잘날 수 없을 정도로 시원하게 이 공간을 울렸답니다. 그 소리를 낸 건 제 아내의 손이었고요. 뭐 배구공을 날리는 사람 마냥 겁도 없이 올려붙였더라고요. 여보, 아우 손 아파. 얼굴 거죽 되게 두껍네 진짜. 인간 거죽인데 소 가죽인가? 뭐 이렇게 따가워? 정환이 놈은 얼굴을 보여줬고 아내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바들바들 떨며 성큼성큼 더 가까이 걸어 들어왔고요. 제가 뛰어들어 막던 찰나 아내가 다시 고개를 쓱 내밀어 말하는 거예요. 손 아파. 이건 때린 것도 아니고 외려 내가 얻어맞은 것 같네. 얼굴에 뭐 가죽 소파크림이라도 발랐어요? 기름기 좌알잘 흘러가지고 거죽 두께도 두꺼워갖곤 아파 죽겠네. 그리고 더 해볼 거면 해봐요. 녹음기 돌고 있으니까. 이 말에 정환이는 이마 쪽에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핏대가 딱딱 순서대로 서더라고요. 뭐? 야, 너 죽을래? 뭔 헛소리야, 이 여자가 진짜. 네가 지금 누구한테 손댄 줄 알아? 참, 별 가짜눈치도 하는 게 진짜. 야, 너 이리 나와봐. 그러자 아내는 그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막내 누나가 쫓아와 말리려는 중에도 따박따박 말하는 거예요.
더 해봐. 더 해봐. 실시간으로 중계해준다. 너도 반말하니까 나도 반말해볼까? 우리 남편 동창이면 너도 나보다 1살 어리네. 야, 뭐 군수? 네 같은 걸 군수랍시고 같이 살아야 하는 군민들은 무슨 긴급 재난도 아니고 뭐냐 진짜. 이러면서 아내는 계속 이어서 반박했어요. 녹음한 거 싹 풀어서 이 긴급 재난을 빨리 해제시켜줘야지. 정신머리가 있으면 네 이 꼬라지 보고 군수 자리 있게 그냥 두겠어? 이 꼬라지 보고도 네 놈을 그냥 군수로 두고 있으면 지들 군민 수준에 맞는 우두머리를 두는 거니까 그냥 냅둬야지 뭐. 녹음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는 아내에게서 정환이 놈은 계속 뭐라 반박을 하면서도 목소리는 여전히 컸으나 말 어투는 점점 순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다시 꼿꼿하게 따지는 거예요. 재수 씨, 장난하지 말고 그 녹음인지 뭔지 이거 불법이니까 적당히 해요. 그거 이리 내놓으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노려보면서 힘주어 말했어요. 와, 평소에 말로 도저히 저 여잔 못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못 이기는 남자가 저뿐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안심했네요. 불법 녹음 좋아하네. 녹음해서 쫄릴 짓을 안 하면 되잖아. 뭘 내놔? 내가 갖고 내 뜻으로 신변에 불안을 느끼고 녹음하는 건데. 가져갈 건 가져가봐. 내가 주머니건 어디에 놓고 녹음하는 줄 알고 달래. 한번 강제로 뺏어가 볼래? 내 손으론 절대 안 줄 건데 어떡할래? 이런 실랑이가 계속해서 벌어지자 정환이 놈은 점점 술 기운도 빠지고 주변에 쳐다보는 눈도 너무 많고 심지어 실제로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하나둘 보이니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재수 씨, 그러지 말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아까 행동은 좀 장난이 지나쳤다고 사과할게. 일단 그 뭐지? 녹음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서로 좀 지저분하잖아요, 이런 건. 윽박지르는 것도 아니고 뭐야. 그러지 말고 그거 나한테 보여주시고 좀 지워줘요. 예? 저는 이제 이 자리에 더 있는 것도 머리 아파서 이미 전세 역전된 건 틀림이 없으니 그냥 가고 싶어서 가자 했는데요. 아내가 굳이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릎 꿇고 우리 남편한테 사과해. 순간적으로 저나 정환이 놈이나 하여간 다 이게 뭔 소린지 물음표가 얼굴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아내는 아랑곳 않고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마누라 희롱하고 농담 따먹고 얼굴 탁탁 건드리는 꼬라지 하며 친구라고 불렀을 시절에 얼마나 사람을 쥐어잡았는지 이미 빤하네. 새삼 하나씩 다 따져서 손해배상하기도 귀찮고 하라면 할 수는 있다. 난 분명히 말했어. 그렇게 해볼래? 그러자 정환이 놈은 마치 이제 UFO에서 막 내린 외계인을 쳐다보듯 얼굴 표정이 복잡해지더군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우리 여기 땅바닥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걸로 봐준다. 10초 줄게. 그 뒤론 바빠서 우리도 갈 거야. 이때 정환이 놈은 분노와 혐오와 온갖 것들이 섞인 듯한 눈동자로 주변을 둘러보며 미치겠다는 얼굴로 마구 입으로 욕을 뱉어내더군요. 거기에 아내는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정확히 10초야. 내가 10 세기 시작하면 그때가 시작이고 또 해달라고 울면서 빌어도 안 해줄 거야. 배 떠난 거라고. 그리고 배 떠나면 이 녹음한 내용도 같이 배 타고 떠나서 우리나라 전국 지역 어디서든 만나볼 수 있게 해준다. 나 글도 쓸 거야. 오늘 본 거 토대로.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추가 증인 더 받아서 소설 거하게 써준다고. 아씨, 뭐 이런 또라이가. 오케이. 그것도 녹음되고 있어. 아주 멋지고 강단 있네, 우리 정환이. 저는 진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나서 장가까지 가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건가. 이게 내 인생 최대의 업적이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스쳐가지 뭐예요. 그리고 더 생각할 틈도 없이 아내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10, 9, 8 하면서 세기 시작했고 급기야 2까지 갔을 때 정환이는 바로 바닥으로 몸을 내동댕이 치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봐주지 않았어요. 무릎만 박으라고 안 했어. 사과해야 된다 그랬어. 빨리 사과해. 박정환이가 김민석이한테 사과한다고 또렷하게 말하면서 사과해. 안 그럼 땡.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흐름 속에 정환이 놈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저도 안 쳐다보고 진짜 무슨 총알이 날아가듯 아주 재빠르게 사과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당장 눈앞에서 지우라고 악을 쓰더군요.
그런데도 제안은 넘기지 않았고 그대로 저와 자리를 떠버렸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요. 미안한데 나 거짓말했어. 사실 나 정한이 너가 사과할 때부터 영상 켰어. 미안. 사과 잘 받고 간다. 근데 우리 곱게 안 보내주고 쫓아오면 이 영상은 진짜 풀어버릴 거야. 따라오지 마. 그렇게 서둘러 나갔고 막내 누나도 쫓아와서 다 같이 한 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휴, 진짜 그날 아내의 모습이란 정말 저는 아마 눈 감기 전까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남들 볼 때 별일이냐고 할 수 있지만 앞서 제 모든 얘기를 들으셨듯이 저에겐 별일이 맞거든요. 나중에 막내 누나의 말을 듣고 저 역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석이 너 맨날 부모 복 없고 뭣도 없다 그랬지? 그거야 나도 동의는 하는데 엄마 복은 없어도 네가 처복은 있는 것 같다. 올케 진짜 야물딱지고 장난 아니더라. 너 죽어도 올케는 20년은 더 살 것 같아. 저 뻣뻣하고 기센 올케가 어디 가서 기죽는 꼴을 상상할 수가 없어. 아무튼 네 누나도 못한 일을 올케가 해줬네. 여하튼 저도 아내로 인해 어영부영, 얼레벌레, 그 얄밉고 거대한 올챙이 같던 정원이 녀석한테 사과까지 받는 상황이 생겼고 참 실감이 안 나고 얼떨떨해요. 제 딴에 너무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 옛 이야기부터 쭉 짚어가며 사연으로 보내보게 됐어요. 앞으로도 아내와 둘이 지금처럼 잘 살아가 볼 예정입니다. 기나긴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